고 이현복 선생님을 회고하며 나는 1972년 3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서울 사대부고에 입학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나를 포함해서 같은 반 친구 3명이 지원했는데 한 친구는 낙방했다. 사실 그 친구는 우리 학교를 지원할 성적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친구 아버지가 떨어져도 좋으니 꼭 서울 사대부고에 지원해야겠다고 우겨서 지원서를 써 주었다는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후문. 내가 서울 사대부고에서 처음 마주한 분이 이현복 선생님이었다. 이 선생님의 첫인상은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눈매가 좀 날카로워 그리 인자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벌써 학교에서 우리 학급 담임으로 결정해버린 것을. 입학식이 끝나고 나는 곧바로 학교 매점으로 가서 우리 학교 이름이 찍혀있는 가방을 사려고 했다. 매점 직원은 가방이 모두 팔려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게 또 없다고 했다. 그래도 2학년 가방은 남아있다는 정보를 듣고 교실로 돌아왔다. 1학년 가방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두꺼운 천으로 만든 가방이고 2학년 가방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입학식 하기 전에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구경도 하고 가방 등 필요한 물품들을 이미 구입한 상태였다. 사실 입학식 하기 전 우리 집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입학식 때 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입학식 날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그것이 다른 학생들 모두 다녀간 다음에 뒷북 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교실로 돌아와 선생님께 그런 사정을 말하고 2학년 가방을 사도 되겠느냐고 여쭈어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함께 매점으로 가자고 했다. 매점 직원은 같은 대답을 했다. 선생님은 매점 안을 샅샅이 둘러보시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가방을 하나 발견하곤 이건 뭐냐고 물었다. 매점 직원은 반품된 불량품이라 치워놓은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그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게 왜 불량품이냐고 물었다. 매점 직원은 그 방을 들어 보이면서 손잡이 부분이 잘못 재봉질되어 가방을 들었을 때 손잡이 부분만 딸려 올라와서 가방이 찌그러진다고 했다.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가방에 책만 넣으면 되지 좀 찌그러지면 어떠냐 하면서 그 가방을 사라고 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안 사겠다고 버텨라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첫날부터 담임 선생님한테 찍히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눌러버렸다. 나는 3년 내내 그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방에 책을 많이 넣으면 덜 찌그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과서 외에 무겁지 않은 책을 넣고 다녔다. 그게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인 셈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일장 훈시를 하셨다. 당신이 우리의 고등학교 선배를 하면서 우리 학교가 옛날에는 시중학교에 비하여 일찍 학생 모집을 했기 때문에 특차라 불렸다. 우수한 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천하부고라는 이름이 불렸다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다른 학교와 같이 학생 모집을 하게 되면서부터 명성이 옛날과 같지 못하다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 명성을 되찾자고 하셨다. 그러면서 부고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셨다. 부고 르네상스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의리를 지키며 함께 나아가자고 하셨다. 그로부터 이 선생님은 의리의 사나이 돌쇠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 동기생 중에서 돌쇠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으니 나와 권석철이라는 친구다.
권석철 군은 한자 이름을 뜻풀이하면 돌쇠가 되었기에 그리 불리웠던 것이고, 나는 선생님과 외모가 비슷하다고 하여 그리 불리워진 것이다. 나는 동급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선배들까지 그렇게 불렀으니 학교 내에 소문이 날대로 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친구는 있어도 나를 모르는 동기생은 거의 없었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선생님과 닮았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체구가 작은 것 빼곤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선배 두 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봐, 돌쇠 선생님과 똑같이 생겼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선배는 닮긴 했는데 돌쇠 선생님보다 훨씬 잘생겼다 라고 해주어 내 마음이 많이 풀렸다. 그런데 돌쇠라는 별명, 다른 친구들은 호감을 가지고 그리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다. 돌쇠라는 이름이 당시 의리사나이라는 말이 접사처럼 쓰이기도 했지만 대갓집 집안 머슴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니까.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다들 그리 부르겠다는데. 2학년에 올라가자 나는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다. 선생님이 다른 학급을 맡으셨기 때문이다. 2학년 때부터 문과와 이과가 나누게 되었고 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었다. 내가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를 찾아 다른 학급으로 가면 그 반은 마침 이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이었다. 그 반 친구들이 환호성을 치며 돌쇠 선생님 오셨다 라고 놀리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3학년 과정이라 또 2, 3학년은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 번도 같은 반을 하지 않은 친구도 많았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있지만 동급생 중에 내가 모르는 친구는 있어도 나를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 나는 숫기가 별로 없어서 내가 잘 모르는 친구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적이 많았다.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다. 2, 3학년 때에는 담임을 맡지 않으셨고 교과목도 담당하지 않으셨기에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몇십 년이 흘러 이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참 질긴 인연이었나 보다. 사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했지만 문학이나 미술 등 예술 영면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것도 어렸을 때 시트니 동물기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대학교 다닐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나 수필 등 짧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해보았다. 연극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에조또라는 기성극 연극극단에 기웃거린 적도 있다. 대학교 졸업한 후에도 생물학 계통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 마침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었기에 회사 생활에서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스러이 진급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내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입사 동기생 간의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성장이 더뎌지게 되자 그 과정에서 자연히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사라졌다. 나이 선친께서는 36년간 한 직장에 뼈를 묻으면서 경쟁을 모르고 사셨는데 그걸 지켜보며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나의 직장 생활을 크게 정리해보면 약 10년씩 2배의 경력을 쌓았다. 그러던 중 옛날의 꿈이 떠올랐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던 대학교 때가 생각났다.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간간히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다. 나중의 일이지만 노래 몇 곡을 작사, 작곡해서 음원까지 만들었다. 20세기 말 우리 사회에 인터넷 공간이 열렸다. 내가 쓴 글 중 괜찮게 썼다고 생각되는 몇몇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 천년이 시작되고 우리 사회가 IMF 위기를 벗어나 차츰 활력을 찾기 시작할 때였다. 마침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옛 친구 찾기 열풍이 벌어졌다. 그때 나이 고등학교 동기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니 그 옛날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풋풋했던 그 옛날의 여러 장면이 그려졌다. 되살려 글을 써서 동기 홈페이지에 올렸다. 친구들이 잘 봤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나의 글로 인하여 자기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아 하고 고맙다고까지 했다. 이에 힘을 얻어 내 기억 속에 있는 장면들을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하나씩 그려나갔다. 그때 쓴 글들이 10여 편에 이른다. 한편 그 무렵부터 글쓰기 작업을 왕성하게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나는 정식으로 문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다. 대학교 때 교양과정으로 국어와 작문 수업 받은 것이 전부였다. 특히 작문 수업은 최고 학점을 받았다. 그때 상대 평가라 해서 최고 학점은 60여 명 학급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도 대학교 때의 일. 이미 시간이 한참 흘러서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글을 써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문학 이론에 관한 책 2권을 구입하여 독학하였다. 그 무렵 우연히 모교 동창회관에서 수필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세히 알아다 보니 이연복 선생님, 나이 담임 선생님이자 17년 선배님이 강의를 맡고 계셨다.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온 듯 무척 반가웠다. 거꾸로인가? 선생님도 반가워해 주셨다. 선생님은 내가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에서 수필평론 전공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경인교육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다고 한다. 정년 퇴임 후에는 개간 수필 전문 잡지 편집 주관으로 계시면서 서울 대형 백화점에서 개설한 문화 강좌 중 수필 교실을 4곳이나 맡고 계신다고 했다. 모교 동창에서 하는 수필 문후회 수강생들은 나보다 20년 선배인 분들로부터 2년 선배인 분들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말단이었다. 그러나 선배님들은 선생님의 고교 선배 관계였지만 나는 선생님의 후배일 뿐만 아니라 제자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담임을 맡기까지 하였으니까 나는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수업 준비부터 수업 정리까지 꾸준히를 도맡아 했다. 선생님의 수업은 1시간가량 수필 이론과 선생님이 생활 철학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10분 정도의 휴식 후 유명 수필 작품이나 회원들이 쓴 수필 작품을 평가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내가 수업에 들어간 초기에는 수강생들이 나만 빼고 모두 여자 선배님들이었다. 그래서 중간 휴식 시간에는 선생님과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애양가였기 때문에 교실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내 과거 경력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나는 농담조로 고등학교 때도 담임을 맡으셨는데 이제 내 문학 여정에 등불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렸다. 선생님은 당신이 큰 힘은 되지 못할 테지만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내가 쓴 작품량이 꽤 되고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수필집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셨다. 다만 요즘 출판계 사정이 좋지 않아 상업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즉 인쇄방 자비 출판은 가능하다고 했다.
자비출판이란 작가가 출판 비용을 대고 출판사가 출판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곰이 생각한 끝에 내가 직접 출판사를 차리기로 했다.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 편집 및 출판에 관여한 바 있어서 전반적인 출판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작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농수필 문후의 회원님들이 낼 수필집도 내가 맡아서 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출판사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했다. 나는 이런 사정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첫 번째 수필집을 만들어 선생님과 선배님들께 나누어 주었다. 다들 수고했다고 말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후배가 수필집을 먼저 냈다고 하니까 고가워하는 눈치였다. 첫 번째 책을 낸 즈음에 등단하였고 다음 해 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선배님이 질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창작에 열심이었다. 수필을 주로 쓰고 시도 쓰고 소설도 썼다. 소설은 시나 수필과 같이 호흡이 긴 글이다. 그래서 이름 꽤 알려진 중진소설가의 소설 학당을 수소문하여 거기 들어가 소설 작법에 관한 수필 수업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설가의 작품은 나와 전혀 다른 데다가 수업 수준이 수강생들이 등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개월 만에 나왔다. 수업료는 6개월치 선불로 냈으면서. 그 무렵 나는 수요일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집필에 열중하였다. 이따금 지인으로부터 의뢰 들어오는 책을 출판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돈, 즉 적정한 돈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어쨌든 나는 2008년 첫 번째 수필집부터 시작하여 2011년 세 번째 수필집을 내기까지 모두 7권의 수필집, 시집, 소설집을 발간하였다. 2010년 말쯤 최고참 선배님이 우리 회원들도 1년에 한 번씩 동인집을 내자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그 동인집 출판을 내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동인집은 2011년 처음 발간되었는데 불행히도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지지 않았다. 그 속사정은 따로 있었지만 나는 무척 섭섭했다. 다만 발행인과 발행처를 내 이름과 내 출판사 명의로 해주었다. 동인집이 4호까지 나왔는데 편집 기술이 도저히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동인집 5호 출간을 만들고 나는 선생님께 과감히 말씀드렸다. 동인집 5호는 내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선생님이 승낙에 나는 최선을 다해 표지부터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데 속 내용이 문제였다. 일부 선배님이 보내온 초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초안 원고에 대하여 과감하게 교율을 하여 돌려주었다. 사실 교율은 편집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다. 내가 외부 잡지에 투고했을 때 내용이 조금 수정되어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잡지사 편집자는 나에게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또 선생님이 편집 주간을 맡아 발행하는 잡지사에 투고된 원고 일부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 원고를 선생님이 나에게 교율해 달라고 하시기에 손봐드린 작품이 여러 편 된다. 그 중에는 등단작으로 뽑힌 것도 있다. 다음 주 내가 교율에 돌려준 작품을 쓴 선배님이 나에게 오더니 누구 맘대로 이렇게 고쳤느냐며 원래 내용대로 실으라고 요구하셨다. 나는 두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드렸다. 그리고 선생님께 더 이상 동인집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전후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제 능력을 모른다니까 하셨다. 사실 책이 한 권 나오려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자는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교정 교육을 도와주는 편집인이 따로 있고 발행인도 따로 있다. 그 책에 대하여
편집인도 발행인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자기 명의로 발간한 책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발행인이 나로 되어 있는 그 책에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난 더 이상 그 책을 발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급작스럽게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당연히 출판사 일도 접게 되었고 선생님과의 인연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적당한 글감이 생기면 글은 계속 썼다. 2024년 초 겨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선생님께서는 내 문학세계의 등대와 같은 존재이셨다. 내 작품집에 작품 해설을 써주셨고 영담 정세계의 문학 예술세계 연구라는 평론까지 써주셨다. 제자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제자인 내가 그 보답을 못해드린 것 같았다. 나는 동기생들과 따로 문장을 다녀왔지만 아무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올해 초 30년 가까운 나의 문학 여정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선집 봄을 기다리너와 수필선집 내화를 찾아서를 발간하여 선생님 영전에 바쳤다. 지금이라도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선생님의 유부는 수유리 419 묘소에 안장되어 있다.